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청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청산.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산에는 손절 전략도 청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곧 청산이 중요하죠. 그래서 청산이라는 게 예술이다 보죠. 예술이다. 자, 손실을 받아들이는 건 아주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수익을 얻는 건 더 어렵다. 트레이딩에 진입하는 순간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죠. 설정하고 규칙을 지킨다면 소액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면 생각이 필요하죠. 이제 상승이나 추세가 이제 일어났어. 그러면은 생각이 필요해. 그때부터 시장이 나에게 유리하게 움직이면 계속 발을 담그고 있을지, 아니면 발을 뺄지, 청산할지, 아니면 포지션을 계속 늘릴지를 결정해야 되죠. 이게 중요하죠.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지션을 늘려서 한 계약을 10계약으로 갈 것인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아마추어는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정하면서 공경에 빠져버려요. 이제 수익이 나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공경에 빠져요. 아마추어는 수익이 나면 다음 틱이 계속 기다리면서 탐욕을 또 부리게 돼. 탐욕도 어떻게 부리냐. 예전에 이 전번 게임이 좀 이랬어. 이번에 완전히 내가 만회해가지고 수익으로 전환시킨다는 그 탐욕이 있어. 그러면서 시장을 주관적으로 바라봐 볼지, 객관적이 아니고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떼돈을 벌자고. 그런데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또 탐욕하고 공표감에 휩싸여. 내 손실이 지금 내가 이 수익 나고 있는 것을, 수익이 나다가 살짝 내려가면 이거 이제 번전 심리가 작용하는 거야. 내가 지금 100만원 땄는데 80만원 내려가면 20만원이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번전 심리거든. 이제 수익을 챙겨야겠어. 이렇듯 감정대로 행동한 트레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듯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트레이더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결정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트레이더가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실수 중에 하나는 오픈 포지션 상태에서 돈을 세는 것이다. 그 말이 뭐냐, 게임 도중에 돈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관점에서 보니까 공포와 탐욕과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지. 이런 행위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더를 공경에 빠뜨리며 합리적으로 트레이딩 하는 능력을 저해해버려.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즉 말하면 평가 이익을 세면서 수시로 변하는 그 수익을 세면서 그걸로 뭘 살까 고민하게 된다면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만약 그런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포지션을 정리하라 이 말이야. 정리. 아마추어는 너무 일찍 사익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고, 수익이 좀 생기면 얼른 잘라버려. 그래서 우선 챙겨. 아까 그 심리와 확률에서도 그 이야기 했죠. 괜히 일찍 발을 빼서 손해봤다며 자책하면서 추격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손실을 봐버리지. 그러면 다음에는 더 버텨야겠다고 결심하고 지나치게 또 포지션을 오래 유지해. 바람에 돈을 잃는다. 자, 반전으로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면 다음에는 첫 번째 수익이 나자마자 포지션을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의 큰 움직임을 놓친다. 아마추어는 시장의 움직임에 대하여 감정대로 반응을 한다. 자, 보세요. 또 외부의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반응하는 트레이너는 반드시 실패한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 여기저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한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 해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왜냐? 탐욕과 두려움은 트레이더의 이성을 흐리게 해서 멸망으로 이끈다. 트레이딩에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이성을 쓰는 것이다. 이게 참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깨우치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 하잖아요. 내가 강의 내용 중에 자꾸 그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제 나오네. 2번이 에서 또 나와. 자, 돈보다 트레이딩의 질이 우선이다. 성공한 트레이더는 최상의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다. 돈은 그 다음 문제다. 이 사실이 놀랐다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훌륭한 프로들을 생각해봐라. 다른 직업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훌륭한 교사,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농부는 돈을 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이 일을 하는 도중에 돈을 절대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작업의 완성도나 질이 떨어지게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의사에게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물어봐라.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대답을 하는 의사가 있다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진찰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변호사에게 오늘 돈을 얼마 벌었냐 물어보라. 상담 건수를 대충 짐작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는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돈이나 세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변호사로 쓰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프로는 돈을 세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모든 열정을 쏜다. 이게 기회, 이게. 자, 지금 새벽입니다. 오늘 토요일, 일요일이야.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책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었죠. 뭐 20번도 넘게 읽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강의함으로 해서 지금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앞으로 내가 탑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반복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능력을 갈고 닦고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자, 트레이딩 도중에 돈을 센다는 것은 적신호다. 독이다 이 말이요. 감정이 개입되어 이성을 압도하기 때문에 실패하리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머릿속에서 돈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온 것이 바람직하다. 트레이딩의 품격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자, 저는 이 말이 상당히 품격, 이 말이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트레이딩은요, 정말로 높은 품격을 갖고 있어야 돼, 사실은. 수도승 같은 마음으로, 수도자의 마음으로, 좀 더 높이면 성인의 마음으로, 자기 성찰 위에 이 트레이딩을 한다면요, 진짜 이것은 아주, 품격을 높이느니, 자신의, 성찰로 인해서 품격을 높이는 데 아주 이게, 이 트레이딩이요, 정말로 이게, 저는 수도자의 길보다 이 길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스님들이 가서 돈을 깨우치려 하죠. 그러나 거기는 돈을 떠난 상태고 우리는 이 재물과 탐욕 속에서 깨우쳐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이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한 곳에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혼탁한 이 사회에서 그런 도를 깨우치는 것은 더 어렵죠. 목사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사회에 나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교회를 기업화시켜버리죠. 자, 합리적인 매매 기회를 찾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금관리 계획을 보유하라. 적절한 진입 시점을 찾고 도박을 피하는 데 주력하고 그러면 저절로 돈이 따라올 것이다. 돈은 트레이딩을 마치고 느긋하게 세도 돼요. 돈은. 자, 훌륭한 트레이더는 좋은 매매 기회를 포착하고 완성하는데 매진한다. 어떤 게임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확히 포착해서 그 게임을 완성시켜야 돼. 완성. 한 게임이라도. 프로들은 항상 시장을 연구하고 기회를 찾는 동시에 포착하고 자금관리 기술을 연마한다. 만약 훌륭한 트레이더에게 현재 이 포지션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묻는다면 조금 혹은 많이 벌었다든가 조금밖에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훌륭한 트레이더에게 지금 현재 포지션으로 얼마나 벌었냐고 물어. 그러면은 조금 많이 벌었다든가 조금 손해봤다고만 이야기할 것이다. 손실 제한은 좁게 설정하기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손실 제한을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죠. 상투 쪽에서나 저가 부분에서 매수로 본다든가 여기서 상투에서 매도로 본다 할 때는 손실 제한을 작게 잡아야 돼. 작게. 이게 변동하면은 그 다음 또 따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게 손실 제한이 중요하죠. 어느 분야든 프로는 기술을 연마하고 실천하는 데 주력한다. 포지션을 정리하기 때문에 돈을 세지 않아야 트레이딩이 프로다. 프로는 시장에서 옳게 행동하는 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요. 저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알아. 그러나 내가 감정에 휘달리면은 약간 실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실수를 감정으로 대하게 되면 손실이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자, 지표의 신호. 자, 지표를 활용해 매매 기회를 찾는다면 트레이딩을 정리할 때도 지표를 활용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차트 하나를 보고 차트에서 진입과 청산 기회를 동시에 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막 보조지표 때려 붙여가지고 여기저기 상충하느니 충돌하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라. 지금 활용하는 지표가 시장에 잘 맞고 이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을 찾아냈다면 매도나 청산 환매 시점을 찾을 때도 같은 지표를 활용해라. 트레이더는 감정적으로 포지션에 집착하기가 쉽다. 수익이 발생하면 기분이 붕붕 뜨죠. 뜨는데 손실이 발생해도 역시 짜릿함을 느끼게 돼. 역설적이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면 처음에 겁이 나지만 짜릿하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매매 신호를 발효시킨 지표가 사라지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든 재빨리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제가 그 이야기하죠. 진입할 때는 진입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 그래서 진입을 하죠. 매수든 매도든. 그러나 청산은 뭐예요? 진입의 근거가 사라지면 그게 청산이에요. 진입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진입의 근거가 있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근접하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진입의 근거보다 멀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평가되든가 저평가되든가. 그러면
청산의 근거가 가까이 오고 진입의 근거가 사라지게 돼 있어. 원칙입니다, 그거요. 자, 이를테면, 자, 이제 여기 나오면 이를테면 주간 차트에서 13일 지수 이동 평균선이 틱을 높이며 상승하고 일간 차트에서 스토캐스틱이 매수형으로 하락하면 롱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 주간 차트가 이렇게 있다. 어제 설명했죠. 상승인데 요게 주간 차트예요, 요게. 자, 요게 주간 차트야. 근데 일간 차트에서 이렇게 빠져.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이야기를 또 한 거네. 주간 차트에 보면 요것만 보여. 근데 일간 차트에 보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할게. 요거의 5분봉이에요. 5분봉. 요 상하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5분봉 차트는 여기밖에 안 보여. 그러나 20분봉에는 이렇게 보인다고. 자,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 놈은 20분봉이에요. 요 놈은 20. 자, 요 놈은 20분봉이야. 20분봉. 요 놈은 5분봉 차트예요. 5분봉. 5분봉 차트. 두 개를 봤죠. 5분봉이 내려오게 보여. 근데 20분봉은 올라가게 보여. 그러면 이게 뭐냐고. 여기에 매수 부분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간 차트 스토캐스틱이 있어요. 매수 영역으로 하락하면 매수 영역으로 이게 하락하면 롱 포지션 매수죠. 매수로 진입할 수 있다. 진입한 후에는 일간 차트의 스토캐스틱이 상승해 일간 차트에 여기는 주간이니까 20분봉은 하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할 거 아니야. 상승의 과매수 상태가 될 때까지 매도할지 아니면 13일 이동평균선이 바닥으로 돌아설 때 매도할지를 결정해두라. 설정한 계획을 종이에 적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눈에 든 곳에 붙여준다. 이건 포지션 할 때 쓰는 방법이야. 포지션이. 자, 다음 강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이 히스토그램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포지션을 보기 때문에 MACD 히스토그램 저도 옛날에 썼습니다. 이거요. 이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넘겨서 봅시다. 여기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청산을 위해 어떤 신호를 선택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신호는 여러 가지이므로 트레이딩에 진입하기 전에 결정하는 게 최선이다. 바로 그거잖아. 제가 진입을 내가 항시 리딩하면서 진입할 땐 진입에 근거가 있고 청산에 근거가 있고 어디까지 글지. 어디까지. 1차는 어디까지, 2차는 어디까지. 이걸 올라타면 여기까지 간다.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가는 이 길목이 있다고, 길목. 내려올 때도 그런 길목이 있고 올라갈 때도 길목이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청산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수익 목표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수익 목표를 설정하려는 트레이더들도 있다. 주가가 저항 영역에서 도달하면 매도하거나 청산하거나 주가가 지지 영역에 도달하면 매수하는 것이 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반전 포인트를 예측하는 주요한 기법이다.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이 5파동을 이야기해요. 상승 3파, 하락 조정 2파를 이야기해요. 하락 시에는 하락 3파, 상향 조정 2파를 이야기해요. R.N.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을 남겼고 저서에 자연의 법칙을 발간했다. 근데 이제 엘리어트 파동, 엘리어트가 이야기한 것보다 그 밑에 원념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나온가 모르겠네요.
그는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대파동, 대파동, 소파동, 조정파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중이 빠졌어. 대파동, 중파동, 소파동, 조정파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 파동을 통해 엘리어트는 모든 전환점을 설명함으로써 종종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었다. 엘리어트의 방법론을 토대로 자문 서비스를 판매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소위 디아노 숫자라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을 낱낱이 설명이 될지라도 지나간 일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신뢰하기 어렵다. 피보나치 수열과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있죠. 여기 1.618, 2.618, 4.236 이것은 자연 속의 수많은 관계를 설명하죠. 우리가 삼각형의 비율도 1.1618입니다. 이게요. 자, 이 비율이 피보나치 비율인데 우리가 피라미드 있죠. 이런 것도 다 이 비율로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저서 두르디 갈린데이 저서 놀라운 피보나치에서 발견된 피보나치 수열로 은하수나 조감이나 해바라기 씨앗의 나선형 무늬의 배치를 설명할 수 있었다. 엘리어트는 이런 관계가 금융시장에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니 블레머는 금융시장 예측에서 피보나치 수열로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멀리 벗어날 것인지 예측했다. 블레머는 박스권이 돌파되는 방향대로 트레이딩한 다음 박스권 높이를 피보나치 수열로 곱해 반전 목표를 구했다. 미래를 예측했다 이 말이라도.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처음엔 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죠.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 파동을 보는 거죠. 파동을.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을 제가 설명하는 그 강의가 있습니다. 네, 강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22분이네. 노련한 트레이더는 수익 목표와 기술적 연구를 결합한다. 이들은 전환점을 예측한 다음, 반전하는 전환점을 예측한 다음 그 지점에 나타나는 지표의 신호를 살피고 추세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을 때 지표가 다이버전스를 보이면 포지션 청산 신호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진다. 목표치만으로 매매하면 자신감은 엄청나게 상승하겠지만 시장은 단순히 몇 가지 수치로 다루기엔 복잡하다. 자, 손실 제한 설명. 이건 좀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 자, 신중한 트레이더는 시장에 진입과 동시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손실 제한을 조정한다. 뭘로 손실 제한을 넣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스탑, 익절, 그러니까 방어 주문이죠. 수익 방어 주문으로 변경하죠. 자, 손실 제한은 반드시 한 방향, 즉 트레이딩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한다. 성공 트레이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자, 허황된 꿈에 미련을 갖지 않으려면 손실 제한이 현실적인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손실 제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손절로 꼭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익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 스탑도 손실 제한 주문에 들어가요, 이게. 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매수를 취했다면 손실 제한을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은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상승했어. 자, 상승했어.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으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서 요 정도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실 제한 주문이 요 밑에서 있었겠죠. 그럼 이 수준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요만큼 더 올려야 되겠죠. 상향 조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락 조정할 때 어느 선에서 딱 끊어버리면은 끊을 수 있게끔. 이게 트레이딩 스탑이에요. 스탑. 손실 방어 주문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익절이라는 거죠. 자,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면 손실 제한을 그대로 둔지 아니면 올려라. 손절 제한을 내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매도한다면 손실 제한을 그대로 둔지 아니면 내려라. 반대로 손실 제한을 올리면 안 된다. 포지셔너 반대 방향으로 손실 제한을 움직이면서 손실이 나는 트레이딩을 움직이는 건 패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제 막 이렇게 손절을 막 늘려버리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상대적인 익절로 해놨으면 딱 끝내면 될 것인데 이것을 갖다 또 내려 밑으로 여놓으면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가버리지. 만약에 여기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익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까먹어 불죠. 그러면 안 되지. 자, 트레이딩이 잘못 들어가면 분석이 잘못됐는지 시장이 변했다는 증거이므로 당장 빠져나와야 된다. 신중한 트레이는 마치 항해사가 제동기로 배의 속도를 조절하듯 손실 제한을 활용하는 반면 패자들은 현실 대신 환상을 쫓아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손실 제한을 옮긴다. 반전을 꾀하죠. 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한데 이거 계속 내려가죠. 패가 망신하죠. 손절 제한 설정 방법을 익히는 것은 방어 운전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똑같은 기술을 배우지만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조절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손절 제한이나 익절 트레이딩 스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약간 트레이딩 방법에 따라 약간 틀려집니다. 이거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몇 개 남았냐 이거. 바로 빨리 끝낼랍니다. 이거요. 하나로. 자, 각자 자기 방식대로 조절해 나가야 된다. 다음에 설명하는 기본적인 손절 제한 설정 원칙을 반드시 익혀준다. 손절 제한 주문. 트레이딩이 지임한 순간 손절 제한을 설정하라. 손실 제한을 없이 트레이딩하는 것은 마치 바지도 입지 않고 속옷바로 뭐 맨하탄과 5번가를 활보하는 꼴이다.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는 거지만 쓸데없이 자기 무덤을 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트레이딩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면 손실 제한 주문도 계좌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시스템이 우선 잘 돼야 돼. 된 것을, 옳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스템이 잘못된다.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올바래야 된다 이거예요. 손실 유도하는 차트에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전문가방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자, 손실 제한이 될 수 있는 최선은 손실을 늦추는 것 뿐이다. 당장 늦춰. 근데 해서 우리 대의가 하루도 늦출 수도 없어. 결과적으로는 단지 몇 분, 몇십 분을 늦출 뿐이죠. 자, 손실 제한 주문이 항상 송구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줄여준다. 때로는 갭이 발생하면서 손실 한 제한 가격을 건너뛰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그럴지라도 손실 제한이 완벽한 도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최선의 방어막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딱 걸어놨어요. 여기다가 딱 걸어놨어. 네, 여기서 걸어놨겠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여기가 됐을 건데 갑자기 뭔 사건에 의해서 뭐가 생겼나? 여기 부분에서요, 하락 갭이 발생해버려, 갑자기. 요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손실 제한문이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산되는데 그렇게 안 오고 갭이 발생해서 요걸 건너뛰어버려. 여기서 시작해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손실 제한 주문에 걸리지를 못해버렸지. 갭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엄청난 손해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 롱 포지션 매수를 취했다면 가장 최근 단기 지지 수준 아래의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라. 숏 매도를 취했다면 가장 최근 단기 저항선 위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라. 예, 그게 이제 파라볼릭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옛날에도 제가 사용했는데 안 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과 주가의 변화에 따라 트레이딩 방향으로 손실 제한 주문을 이동시킨다. 이게 바로 익절이에요. 익절. 트레이딩 스탑. 3중 스크린 매매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시장 진입 후 약 2일 동안은 가격 범위 중 극단적인 값의 손실 제한. 이것은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나오네. 손익 분기 주문이 손익 분기 주문. 근데 이제 포지션이나 데이나 방향은 똑같습니다. 설명하는 게 약간 틀리지. 방법은 똑같아. 자, 트레이딩은 처음 며칠이 가장 힘들다. 연구 분석을 통해 매매 기회를 포착하고 주문을 했다. 주문이 체결되자마자 손실 제한을 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포지션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걸어놓고 나면 관망하는 거야. 마치 이륙 직전 안전띠를 메고 있는 파일럿 같다고나 할까? 엔진 최고 출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속도는 낮고 달리 조종할 것이 별로 없다. 이게 보통 보면 매수 주문을 보나 매도 보면요. 초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약간 올라가. 이게 시간이 길어. 그러다가 톡 쳐. 이렇게 가버리죠. 이 시간이 길다고. 이 시간이. 요 시간 봐봐. 여기 Y죠, Y. 이걸 이야기해요. 자, 그저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 시스템을 믿는 수밖에 없다. 이륙이 끝나면 비행은 안전한 단계에 진입한다. 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즉시 손절 제한을 손익 분기 수준으로 옮겨라. 트레이딩 스탑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요만큼 올라갔으면은 여기다가 바로 밑에다가 설정을 해놔야 되죠. 예? 그 말이에요, 그 말. 이제 손실이나 수익이장 아니라 수익을 지금 손에 쥘 것인가 더 키울 것인가 고민할 시점이에요. 이제 요 시점에서는 여기 좀만 참으면은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알거든. 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손실 제한을 손익 분기 수준으로 옮기기 전에 통상 주가가 전일 포지션에서 포인트에서 일평균 거리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므로 손실 제한을 손익 분기 수준으로 언제 옮길지 알려면 판단력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 손실 제한을 손익 분기 수준까지 옮기면 속임수신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아마추어들은 흔히 너무 일찍 판에서 나오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자책한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트레이딩에 한 번만 진입하는데 손절 제한으로 포지션을 정리한 다음에도 얼마든지 재진입할 수가 있어. 근데 단 진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어렵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점은 최초 진입 때와 마찬가지다. 프로들은 신중한 자금 관리하면서 좋은 지점을 포착할 때까지 몇 번이고 진입을 시도한다. 이 아마추어들은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면은 더 이상 진입 기회를 안 봐.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만족해버려요. 왜? 본전 심리가 있거든. 내가 이거 수익이 났어, 이게. 이걸 지키려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수익이 누적 수익으로 계속 연결이 못 되지. 그러나, 프로들은 그 다음 또 호시탐탐 진입할 기회를 노리는 거야. 계속. 왜? 차트의 흐름을 아니까.
뭐 우리가 이런 말, 느낌 아니까. 느낌을 알아. 그 느낌이 그냥 뇌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차트에서 오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올게요. 자, 조금 더 올려봐야 되겠다. 자, 됐습니다.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설명을 했고, 자, 이게 보면 수익 방어 주문이라는 것이 있죠. 주가 계속 유리한 방으로 움직이면 평가이익, 즉 장부상의 이익을 보호해야지. 손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은 이익도 보호해야 돼. 평가이익은 곧 돈이에요, 돈. 따라서 지갑에 든 돈처럼 똑같이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면 평가이익의 일부만을 노출시키도록 하고,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일부는 노출해. 그게 내가 보면은 뭐 5개, 10개 들어서 딱 가서 딱 먹어보죠. 먹고 나서는 여기가 위험 구간이 딱 있으면은 하나로만 가, 하나로만. 그리고 여기를 통과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면 여기에서 또 들어가죠. 그러면서 지금 말하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가서 먹었으면 여기서 딱 챙겨버려. 수익을 챙기고 나서 그 다음엔 여기에서는 기회를 엿보는 거죠. 네. 자, 보수적인 트레이드라면 평가이익의 2%의 규칙을 적용하라. 이게 2%와 6%의 규칙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수익 방어 주문은 계좌를 보호하는 자금 후 손실 제한이다. 손실 제한을 트레이딩 방향으로 움직이되 불어나고 있는 자신의 2% 이상은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2%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포지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격적인 트레이더라면 50%의 규칙을 이용하라. 50%의 규칙에 따른다면 평가이익의 50%는 내 것이지만 나머지는 시장의 먹이다. 롱 포지션으로 진입했다면 최고점, 숏 포지션으로 진입했다면 최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최고점, 최저점과 진입 포인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손실 제한 주문을 설정하라. 이를테면 주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10포인트만 움직인다면 5포인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손실 제한 주문. 이 말이 간단한 이야기야. 여기서 시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네. 여기서 시작했어. 그럼 주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면 여기 50포인트에서 여기에서 손실 제한을 이쪽으로 옮겨라 이 말이야. 다시 이렇게 맞고 왔다가 저점 이렇게 받고 안 하고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포지션에 낯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0% 짧게 보는 방법이 짧게 보는 방법. 손실 제한을 여기 짧게도 불어. 즉 말하면 저항대에 갈수록 손실 제한을 좁혀버려야 된다는 이야기. 좁혀버려야 된다. 그 말은 내가 동감해. 대의로서는. 그러나 이것은 50%는 이것은 포지션에 맞지 길게 보는 것은 맞지 우리 대의에 안 맞습니다. 자, 미심쩍고 잠깐만요. 미심쩍고 확신이 없으면 파라볼릭 시스템을 이용해 손실 제한을 조정하라. 그래도 포지션 유지할지 정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익을 실현한 다음 한 발짝 물러나 시장의 상황을 전망하라. 애매할 때는 잘라버려. 잘라버리고 나서 그리고 관망하는 게 나아요. 네. 포지션을 청산하고 시장이 나온 다음 다시 진입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돈을 걸지 않으면 상황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법이요. 원래 자 포지션을 청산할 때도 차트를 출력해 노트 오른쪽에 붙여라. 그러니까 봐봐 이게 포지션을 청산할 때도 차트를 출력해 노트 오른쪽 이게 포지션이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가 하루에서 급히 움직이는 이 빠른 시장에서는 노트에 붙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포지션을 청산 이유를 적고 적절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목록으로 나열해 두자.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 것과 생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이 노트를 보면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랬죠. 과거에서. 사고의 맹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이익을 얻으라. 바로 이거야. 이러. 과거에서 배우고 그래 우리가 복귀하는 거지. 복귀. 과거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내가 트레이딩 경험이 있잖아. 경험에서 전술 전략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익을 얻어라. 제가 이 두 가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차트 유형을 공부하시는 것은 바로 과거에서 배우라는 이야기야. 왜? 알렉산더 일드 박사가 이야기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차트는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반복된다. 이게 유사하게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엘도 박사가 이 말했죠. 이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이진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배우고 과거에서 차트 유형을 배우고 그 유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하면서 그게 그대로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술 전략을 익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익혀온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내용들은 자세히 보면요. 자, 오늘 이 내용들은 지금 청산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포지션과 포지션 트레이더와 데이 트레이더의 청산 시점이 틀립니다. 근데 포지션을 설명하면서도 데이의 부분도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손절 전략이라는 것도 청산이고, 수익 방어 전략도 청산이고, 청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청산은 예술이다 하는 거죠. 자, 아셨죠? 다음 강의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의가 상당히 길었네요. 42분 걸렸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